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날 신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던 그녀가 단 몇 분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200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충남의 한 웨딩홀에서는 김은지와 박준호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어요. 26세의 은지는 지역 은행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여성이었고 준호와 3년간 진지하게 교제한 끝에 결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12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여 새로운 부부의 출발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은지가 입은 웨딩 드레스는 수개월에 걸쳐 신중하게 선택한 것으로 서울의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맞춤형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유럽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곧 아이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피로연은 저녁 6시에 시작되어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맛보며 술을 마시고 신혼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건배를 올렸습니다. 밤 9시 30분경 은지가 준호에게 바깥 공기를 좀 쐬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웨딩홀 안이 담배 연기로 가득해서 드레스가 답답하다고 했거든요. 준호가 함께 나가겠다고 했지만 은지는 하객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지는 홀을 나와 웨딩홀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몇몇 하객들이 그녀가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은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웨딩홀 입구의 보안 카메라가 오후 9시 37분에 은지가 나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피로연이 끝난 후 하객들을 집으로 모셔다 드릴 예정이었던 버스들이 주차된 곳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 이후 카메라는 신부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단 몇 분 사이에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준호는 30분이 지나서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간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젊은 남편은 웨딩홀 전체를 뒤졌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 한 명이 초소에서 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비원 이철수는 준호의 외침 소리에 깨어나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준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두 사람은 함께 주변 일대를 뒤져봤지만 신부를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성인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모습을 감출 수 있고 혹시 신부가 마지막 순간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런데 은지의 부모님은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을 매우 기뻐하며 준비했거든요. 이태수 수사관이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들을 대상으로 사정을 들었지만 아무도 은지가 웨딩홀을 나간 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보안 카메라들도 은지의 모습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버스 기사들도 조사받았어요. 3명의 기사가 있었는데 김철수, 이상훈, 최민수였습니다. 모두 지역 관광버스 회사 소속으로 평판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김철수는 동료들과 함께 운전기사 휴게실에서 밤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카드 게임을 하거나 TV를 봤다고 했죠. 오후 9시 30분경에 담배를 피우러 잠깐 밖에 나갔지만 주차장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상훈도 김철수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3명의 기사는 모두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고 버스에서 나간 적도 없었으며 실종된 신부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최민수는 기사들 중 가장 젊었고 겨우 29세였어요. 이태수 수사관은 3명의 기사 모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범죄 기록도 없었고 경찰과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동료들은 그들을 온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누구도 그들 중 한 명을 범죄자로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죠. 은지 수색은 2주간 계속됐어요. 경찰은 웨딩홀 인근 전 지역을 철저히 조사했고 폐건물이나 저수지 등도 확인했습니다. 구조되는 사건 현장에서 2km 떨어진 강까지 뒤져봤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어요. 은지의 부모님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딸의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은지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거리 곳곳에 붙여졌어요. 지역 TV 방송국들도 행방불명된 신부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 달 후 적극적인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만 재수사하기로 했어요. 은지 가족은 계속해서 딸을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은지의 어머니 김순희는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지역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딸의 실종 이후 몇 년간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몇 년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점차 은지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005년 3월 은지의 운명에 빛을 비춰줄 사건이 발생했어요. 버스기사 최민수가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역 관광버스 회사의 사장이 걱정이 되어 동료에게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최민수는 시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3일 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원룸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동료가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최민수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옷장에 걸려 있었고 서류들은 책상 위에, 돈은 지갑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남자가 어디론가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서류도 가져가지 않고 한밤중에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민수 수색은 한 달간 계속됐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3년 전 김은지와 마찬가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찰은 두 실종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2005년 5월 낚시꾼 한 명이 인근 호수에서 시신을 발견했어요. 부패된 남성 시신을 끌어올려 국과수 감정에 보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발견된 서류에 따르면 그것은 최민수였어요. 전문가들은 사망이 약 2달 전쯤 발생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시신에서 폭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혈중에서 다량의 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공식 결론은 만취 상태에서의 자살이었어요. 경찰은 최민수의 실종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남성이 호수에 와서 술에 취해 익사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린 거죠. 최민수의 실종과 김은지 사건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은 행방불명된 신부와 자살한 기사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릿해졌어요. 김순희는 건강이 악화됐고 의사는 그녀에게 우울증 진단을 내리며 약을 처방했어요. 체중이 줄어들었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김철호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은지의 부모님은 추도식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딸의 실종 후 5년이 지났고 그녀가 돌아올 희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스님은 의식을 통해 마침내 소녀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추도식을 위해 서울에서 왔어요. 그는 나이에 비해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젊은 남성은 수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새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은지에 대한 기억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2010년까지 김은지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세대 경찰관들은 이런 이야기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사건 파일들은 장기 보관소로 옮겨졌고 거기서 꺼내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순희는 2012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심장이 오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딸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은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김철호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적은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했어요. 1년에 한 번 딸의 실종 기일에만 웨딩홀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2015년 웨딩홀은 재정 문제로 문을 닫았어요. 건물은 개발회사에 매각됐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은지와 관련된 마지막 장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거였죠. 김철호는 해체되기 전 웨딩홀에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지역 관광버스 회사 역시 변화를 겪었어요. 사장은 은퇴했고 회사는 대형 운송회사에 인수됐습니다. 오래된 버스들은 새 것으로 교체됐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사들은 해고됐어요. 2020년까지 김은지의 실종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2022년 20년 전 비극의 빛을 비춰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자가 폐차 준비를 하던 중 오래된 버스가 끔찍한 비밀을 드러냈거든요. 2022년 6월 한 운송회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버스 차량들을 폐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차 예정 차량들 중에는 1999년 제조된 대우버스가 있었어요. 20년 전 이 버스는 김은지의 결혼식 하객들을 실어 날랐던 바로 그 버스였습니다. 작업자 정기철은 고철용으로 버스를 해체하도록 지시받았어요.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좌석을 제거하고 엔진을 분해해서 가치 있는 부품들을 회수하는 거였죠.
정기철은 재활용 업계에서 12년간 일했으며 버스 구조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버스 뒷부분을 해체하던 중 정기철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술적 구획을 발견했습니다. 승객석 뒤쪽에 약 1.8m 길이의 숨겨진 공동이 있었어요. 바닥 접근은 일반 패널이 아닌 별도의 금속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기철은 이런 설계에 놀랐어요. 패널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볼트들이 시간과 습기로 인해 녹슬어 있었거든요. 정기철은 그라인더와 지렛대를 사용해 1시간 이상 작업한 끝에 드디어 공동을 열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정기철이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보니 공동 바닥에 하얀 뭔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이나 오래된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이 인꼴임을 깨달았습니다. 뼈들에는 흰색 천의 잔해가 붙어 있었어요. 작업자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버스에서 도망쳤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고 그들도 그 끔찍한 발견물을 봤어요. 현장 감독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폐차장 주변은 범죄 현장으로 봉쇄됐어요. 강민호 수사관이 30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뼈들을 공동에서 꺼내지 않고 조사한 후 곧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뼈들은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었고 옷의 잔해는 여성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국과수 전문가가 과학수사팀과 함께 도착했어요. 그들은 신중하게 유골을 꺼내 각각 따로 포장했습니다. 하얀 천은 비싼 웨딩드레스의 잔해였고 레이스 장식과 진주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자세한 검사 결과 전문가들은 두개골의 후두부에 실각한 골절을 발견했습니다. 타격은 무거운 물체로 강한 힘을 가해 입힌 것이었어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즉사였습니다. 손뼈에는 방어 상처의 흔적이 없었어요. 드레스 잔해에는 아마도 혈액으로 추정되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수사관은 버스의 이력을 조사했어요. 차량은 1999년 제조돼 지역 관광버스 회사 소속이었던 2002년에 결혼식과 단체 여행 등 다양한 행사에 사용됐습니다. 경찰 기록에서 강 수사관은 2002년 김은지 실종 사건 파일을 찾아냈어요. 국과수는 유골이 22세에서 28세 사이 젊은 여성의 것임을 확인했어요. 사망 시기는 약 20년 전으로 이것은 은지 실종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최종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DNA 분석이 필요했어요. 김철호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건강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유전자 검사에는 2주가 걸렸어요. 결과는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줬습니다. 유골은 확실히 김은지의 것이었어요. 20년간의 불확실성 끝에 가족은 마침내 실종된 딸의 운명을 알게 됐습니다. 강 수사관은 오래된 사건 파일을 조사하며 기사 최민수에게 주목했어요. 은지 결혼식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년 반 후 자살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버스 기술 구획에 대한 검사 결과 차량이 공장을 떠난 후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됐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재설계해 숨겨진 공간을 만든 거였습니다. 작업은 기술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뤄졌어요. 강 수사관은 관광버스 회사에서 최민수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기사가 자동차 기술에 능숙했고 종종 정비사들의 차량 수리를 도왔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는 충분히 버스에 숨겨진 구획을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점차 범죄의 전체적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최민수가 웨딩홀 근처 주차장에서 은지를 살해하고 미리 준비해둔 공동에 시신을 숨긴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던 거죠. 범죄는 신중하게 계획됐고 거의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최민수의 이웃들이 수사관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말해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에 남성은 매우 신경질적이 됐고 종종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때때로 이웃들이 그가 혼자 중얼거리거나 잠꼬대로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최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의 범죄를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년 반 후 심리적 압박이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는 목숨을 끊기로 결정한 거죠. 호수에서의 자살은 죄를 속죄하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강민호 수사관은 그날 밤에 사건을 재구성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은지가 웨딩홀을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갔고 버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유로 휴게실에 있지 않았던 최민수와 마주쳤어요. 어쨌든 그는 소녀의 머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 후 기사는 미리 준비해둔 버스의 공동에 시신을 숨겼어요. 범죄는 단 몇 분만 만에 이뤄졌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민수는 동료들에게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드놀이를 계속했어요. 은지의 시신을 실은 버스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추가로 3년간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차량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관광버스 회사가 인수된 후 버스는 다른 운송회사에 매각됐어요. 이상우는 2주간의 수색 끝에 발견됐어요. 남자는 이미 71세가 되어 작은 마을에서 딸과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전직 기사는 결혼식과 신부의 실종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상훈에 따르면 최민수는 그 밤 확실히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여러 번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아침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최민수는 매우 창백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우는 다른 세부 사항들도 기억해냈어요. 은지의 실종 후 최민수는 결혼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일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최민수는 동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출근해서 일을 마치고 곧바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체중이 줄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자주 아픈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의사에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강민호 수사관은 최민수의 의료 기록을 조사했어요. 2004년 기사는 불면증과 두통으로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가 진정제를 처방했지만 최민수는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어요. 사건에 관여한 정신과 의사는 최민수가 살인을 저지른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8월 수사는 정식으로 김은지가 2002년 10월 12일 최민수에 의해 살해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은 용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결됐어요. 김철호는 이 소식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딸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자가 17년 전에 죽어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거든요. 노인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민수를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박준호는 은지의 장례식을 위해 서울에서 왔어요. 의식은 소녀의 실종 후 20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유골이 담긴 관은 2002년에 운구됐을 때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운반됐어요. 묘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준호는 관에 하얀 장미 꽃다발을 넣었어요. 은지의 웨딩 부케에 있었던 것과 같은 장미였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서서 용서의 말을 속삭였어요. 남성은 살인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김철호는 딸의 장례식 후 6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2023년 2월 그는 잠든 사이에 세상을 떠나 이웃이 3일 후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은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노인의 장례를 준비하고 아내와 딸 옆에 묻어줬어요. 20년간 은지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던 버스는 완전히 고철로 처리됐어요. 금속은 용광로에서 녹여져 새로운 차량 제조에 사용됐습니다. 끔찍한 비밀은 범죄의 마지막 흔적과 함께 사라졌어요. 운송회사는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은지의 이야기는 범죄가 때로는 수십 년 후에라도 해결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대 기술은 가장 절망적인 사건에서도 증거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정의는 늦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건은 영구히 종결됐지만 수사 자료가 담긴 두꺼운 파일이 경찰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어요. 아마도 언젠가 범죄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진실 탐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할 것입니다.